전 세계 7,000개 언어 중 번역이 불가능한 단어가 있습니다. 2022년 영국 옥스퍼드 언어인지 연구소 연구진은 세계 주요 언어의 감정 표현을 분석하다 멈춰 섰습니다. 한국어의 어떤 단어 앞에서 서러움. 그들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새드너스도 아니고 그리프도 아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기억이다. 최첨단 AI 번역기에 이 단어를 넣었습니다. 정확도는 27%. 10문장 중 7문장이 엉뚱한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기계는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한국의 할머니들은 이 단어를 매일 씁니다. 80평생을 살아온 어머니들의 입에서 이 단어는 숨 쉬듯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기계는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를 왜 할머니들은 알고 있는 걸까요? 서럽다는 말 한마디에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해 한 외국인 학자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이 살아온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세계가 놀란 한국어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비교 언어학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45해를 언어와 감정의 관계를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세계의 주요 언어들 속에서 인간이 슬픔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것이 제 평생의 연구 주제였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에 처음 온 건 1998년이었습니다. 학회 참석차 잠깐 들른 서울. 그때만 해도 한국어는 제게 그저 아시아의 또 다른 언어 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회가 끝나고 돌아간 미국에서 저는 자꾸만 한국에서 들었던 어떤 단어가 머릿속을 맴도는 걸 느꼈습니다. 통역사가 번역하지 못하고 잠시 멈칫했던 그 순간 한국인 발표자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던 그 단어, 서럽다. 저는 그날 밤 사전을 뒤졌습니다. 영한사전, 한영사전, 언어학 용어집까지. 하지만 어디에도 명쾌한 번역은 없었습니다. 새드? 아닙니다. 사로펄?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프, 스트리컨? 가깝지만 여전히 다릅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한국어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5년, 저는 서울에 작은 연구실을 차리고 한국어의 감정 표현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인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렸고 장모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며 살았습니다. 올해로 장모님은 86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저는 연구실이 아닌 장모님의 병상 앞에서 서러움의 진짜 의미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오래 편찮으셨습니다. 병원을 오가는 나날이 길어지고 말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잠든 사이 저는 병실 한켠에서 장모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서럽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멈추게 했습니다. 장모님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뭔가 더 깊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의 무게 같은 것.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45해를 언어를 연구했지만 저는 감정을 연구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그저 단어를 분류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장모님의 서럽다는 단순히 슬프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6.25 전쟁 때 피란길에서 잃어버린 오빠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23세 시집와서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며 보낸 2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자식들을 키워낸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서러움들이 그 짧은 한마디 안에 전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병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45해 연구 인생 중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가장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서럽다? 이 단어 하나에 한 인간의 일생이 담길 수 있다니. 이 단어 하나로 70년의 세월을 말할 수 있다니.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연구 인생을 이 단어에 바치겠다고. 서러움이라는 감정이 왜 한국어에만 존재하는지, 왜 번역이 불가능한지 그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그렇게 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여정에서 제가 발견한 것들입니다. 한국어라는 언어가 품고 있는 감정의 비밀. 세계 어느 언어도 갖지 못한 한국어만의 놀라운 능력. 저와 함께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시겠습니까? 장모님의 병상에서 돌아온 뒤 저는 연구실에 틀어박혔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십 권의 한국어 사전과 감정 심리학 논문들이 쌓여갔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에 매달렸습니다. 왜 한국어에는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 것일까? 영어에서 슬픔은 대부분 세드로 수렴됩니다. 강도에 따라 사로펄, 멜렁칼리, 그리프 같은 단어가 있지만 이것들은 슬픔의 정도를 나타낼 뿐입니다. 약한 슬픔, 중간 슬픔, 강한 슬픔, 그뿐입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서러움, 애틋함, 안타까움, 허함, 뭉클함, 아련함, 처연함, 애잔함, 쓸쓸함, 서글픔. 저는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단어들은 슬픔의 정도가 아니라 슬픔의 결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결, 나뭇결, 살결, 물결의 그 결입니다. 같은 나무라도 나뭇결이 다르면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 한국어의 슬픔 표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슬픔이라도 어떤 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안타깝다는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슬픔입니다. 내가 아니라 남의 처지를 보며 느끼는 감정이죠. 반면 서럽다는 철저히 자신에게로 향한 슬픔입니다. 남이 아닌 내가 겪어온 것들에 대한 감정입니다. 허하다는 무언가가 사라진 뒤에 오는 슬픔입니다. 빈자리가 주는 공허함이죠. 그런데 아련하다는 사라진 것이 다시 떠오를 때의 슬픔입니다. 같은 부재인데 방향이 다릅니다. 뭉클하다는 감동과 슬픔이 섞인 감정입니다. 눈물이 나지만 기분 나쁜 눈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처연하다는 쓸쓸함과 슬픔이 섞인 감정입니다. 역시 눈물이 나지만 그 눈물의 온도가 다릅니다. 저는 이 발견에 전율했습니다. 한국어는 슬픔을 입체적으로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조각가가 하나의 돌덩이에서 수십 개의 형상을 깎아내듯 한국인들은 하나의 슬픔에서 수십 가지 결을 구분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한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제 발견을 설명하자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정의 분화라고 부릅니다. 분화. 하나의 세포가 여러 개의 세포로 나뉘듯 하나의 감정이 여러 개의 감정으로 갈라지는 현상. 그 교수는 흥미로운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에게 눈을 표현하는 단어가 수십 개 있다는 이야기. 그들에게 눈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눈의 상태를 정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한국어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슬픔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외세의 침략, 전쟁, 분단, 가난, 차별. 한국의 역사는 슬픔의 역사였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들은 슬픔과 함께 살아야 했고 슬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슬픔을 정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슬픔은 어떤 종류인가? 이 슬픔은 어디서 온 것인가? 이 슬픔 안에는 무엇이 섞여 있는가? 한국인들은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해 수십 개의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슬픔의 지도를 그린 것입니다. 저는 그 지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영어권 사람들은 세드라는 하나의 방에서 슬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수십 개의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슬픔이 어느 방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어의 힘이었습니다. 감정을 뭉뚱그리지 않는 것.
감정을 정밀하게 나누는 것.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 저는 이것을 감정의 해상도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같은 사진이라도 해상도가 높으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한국어는 감정의 해상도가 높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십 개의 감정어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단어,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 그것이 바로 서러움이었습니다. 서러움은 단순히 슬픔의 한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여러 결이 한데 엉켜서 만들어진 가장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감정을 현대의 기술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새로운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2023년 봄, 저는 한 가지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번역기들에게 한국어 감정 표현을 번역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글 번역, 팝하고 DeepL, 그리고 당시 막 등장한 GPT 기반 번역 시스템까지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들이었습니다. 실험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문학 작품과 일상 대화에서 서럽다가 사용된 문장 100개를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들을 각각의 번역기에 입력한 뒤 영어로 번역된 결과물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럽다는 문맥에 따라 새드, 사로펄, 그리브드, 미저러벌, 피터펄, 하트브로컨 등 다양한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일관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같은 번역기가 비슷한 문장을 완전히 다른 단어로 옮기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저는 한국어 원어민 20명에게 번역 결과물을 보여주고 물었습니다. 이 영어 문장이 원래 한국어 문장의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습니까? 평균 일치율은 27%에 불과했습니다. 10문장 중 겨우 두세 문장만이 원래의 감정을 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머지 7문장은 엉뚱한 감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정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GPT에게 단순 번역이 아니라 서럽다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GPT의 첫 번째 답변은 이랬습니다. 서럽다는 슬프고 억울한 감정을 표현하는 한국어 형용사라고, 영어로는 sad and resentful에 가깝다고. 저는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인들은 기쁜 순간에도 서럽다고 말하는가? 오래 헤어졌던 가족을 만났을 때 한국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싶어서 서러웠다. 이것은 슬픔인가, 기쁨인가, 억울함인가? GPT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수정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서럽다는 복합적인 감정을 나타내며 단순히 슬픔이나 억울함으로 번역할 수 없다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어로 정확히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GPT의 답변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 단어는 영어에 직접적인 대응어가 없습니다. 서럽다는 언어가 아니라 그 민족의 기억 속 감정입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번역 불가능을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결과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수십억 개의 문장을 학습한 최첨단 인공지능이 고작 2글자짜리 한국어 단어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번역이라는 것은 결국 대응입니다. 이쪽 언어의 단어를 저쪽 언어의 단어에 짝짓는 작업이죠. 사과는 애플이고 하늘은 스카이입니다. 1대1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서러움은 대응시킬 단어가 없었습니다. 영어에는 서러움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념이 없으니 단어도 없습니다. 단어가 없으니 번역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관의 차이였습니다. 감정을 인식하는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영어권 사람들은 서러움을 모릅니다. 그들의 언어에 그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고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반면 한국인들은 서러움을 압니다. 어릴 때부터 그 단어를 듣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서럽다고 할 때, 어머니가 서럽다고 할 때 그 감정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배웁니다.
언어가 감정을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감정이 언어를 만드는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서러움이라는 감정의 본질.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때 저는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서러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서러움은 시간이었습니다. 번역 실험을 마친 뒤 저는 서러움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문학 작품 속에서 서럽다가 어떤 맥락으로 사용되는지 분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백 편의 시와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슬프다는 현재 시제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슬프다, 오늘 슬프다처럼요. 슬픔은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럽다는 달랐습니다. 이 단어는 과거와 연결될 때 비로소 완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서러웠다. 그 세월이 서러웠다. 참아온 것이 서러웠다처럼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러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시간이 응축된 감정이라는 것을. 슬픔이 한 장의 사진이라면 서러움은 긴 영화와 같았습니다. 슬픔은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이별을 겪었을 때, 실패를 맛보았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슬픕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집니다. 일주일, 한 달, 1년. 대부분의 슬픔은 시간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서러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집니다. 왜일까요? 서러움 속에는 시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장모님이 서럽다고 하셨을 때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70년 인생이 그 한마디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전쟁의 기억, 가난의 기억, 상실의 기억, 인내의 기억, 수십 년간 쌓이고 쌓인 것들이 한 단어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슬픔은 지금의 감정이다. 서러움은 지나온 시간의 감정이다. 슬픔은 사건에서 온다. 서러움은 세월에서 온다. 슬픔은 말할 수 있다. 서러움은 말하지 못한 것에서 온다. 마지막 문장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서러움의 본질은 말하지 못함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은 자신의 언어조차 빼앗겼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독재시대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잡혀갔으니까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었으니까요. 말하지 못한 것들, 표현하지 못한 것들, 삼켜야 했던 것들, 그것들이 시간 속에서 발효되어 만들어진 감정, 그것이 서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러움은 단순히 울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러움은 가슴에 남습니다. 몸에 새겨집니다. 세대를 넘어 전해지기도 합니다. 할머니의 서러움이 어머니에게 전해지고 어머니의 서러움이 딸에게 전해집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감정은 이어집니다. 한국인들은 서러움을 유전자처럼 물려받습니다. 영어에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영어권 문화에서 감정은 개인의 것입니다. 나의 슬픔은 나의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다릅니다. 한국어에서 감정은 시간을 담을 수 있습니다. 세대를 담을 수 있습니다. 역사를 담을 수 있습니다. 서러움이라는 단어 하나에 민족의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번역기가 서러움을 옮기지 못하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번역기는 단어를 옮길 수 있지만 시간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역사를 옮길 수는 없습니다. 한 민족이 겪어온 세월의 무게를 옮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러움은 현재 시제로 말하지만 과거 시제를 품고 있는 감정이다. 지금 여기에 있지만 지나온 모든 시간이 응축되어 있는 감정이다. 그래서 한국어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고 한국인이 아니면 온전히 느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감정은 누구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올까요? 저는 다음 연구 주제를 정했습니다. 서러움을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서러움을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특별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세대별로 서럽다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분석한 것입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20대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30대와 40대도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60대를 넘어서면서 사용 빈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70대, 80대에 이르면 일상 언어처럼 자연스럽게 등장했습니다. 서러움은 노인의 언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세대는 서러움을 모르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도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서럽다고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은 우울하다, 힘들다, 지친다 같은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그 단어들은 서러움의 깊이를 담지 못합니다. 서러움을 말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월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오래 살아야 합니다. 충분히 많이 참아야 합니다. 충분히 깊이 묻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서럽다는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서러움은 할머니의 언어입니다. 저는 장모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세대의 여성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어린 시절 전쟁을 겪었습니다. 피란길에서 가족을 잃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20살이 되기 전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낳아 길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아파도 아프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서러워도 서럽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참는 것이 여자의 도리라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50년, 60년을 살았습니다.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서럽다는 젊은이의 서럽다와 다릅니다. 같은 단어지만 무게가 다릅니다. 깊이가 다릅니다. 그 안에 담긴 시간이 다릅니다. 저는 서울의 한 경로당을 찾아갔습니다. 80이 넘은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당신의 삶을 들려주셨습니다. 17에 시집와서 시어머니 밑에서 20년을 살았다고. 남편은 술만 마시면 손찌검을 했다고. 자식 5을 굶기지 않으려고 남의 집 빨래를 했다고. 그러다 남편이 먼저 가고 자식들은 다 떠나고 이제 혼자 남았다고.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 세월이 서러워요. 그 한마디에 7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국에서 평생 학자로 살아온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에게는 그것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삶 전체를 표현하는 단어가 서럽다 하나였습니다. 영어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긴 문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I feel sad when I think about my difficult life, Yeromium. 하지만 그 문장은 할머니의 감정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너무 건조합니다. 너무 객관적입니다. 한국어의 서럽다는 다릅니다. 이 단어 하나에 주어도 목적어도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서럽다면 됩니다. 듣는 사람은 압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이것이 한국어의 힘입니다. 노인의 언어가 곧 민족의 언어입니다. 할머니들이 서럽다고 말할 때 그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닙니다. 한 시대의 감정입니다. 한 민족의 감정입니다. 서러움은 사라져가는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세대는 점점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단어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러움이 사라지면 할머니들의 삶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로당에서 돌아온 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서러움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문학을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들. 그들은 서럽다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 저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문학 번역가 몇 분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한 번역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시를 번역하다 보면 서럽다가 나올 때마다 멈춥니다. 어떤 단어를 써도 원문의 느낌이 살지 않아요. 그분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한국 현대시 중에 서러움이 등장하는 작품이 많은데 이것을 영어로 옮기면 시가 죽어버린다고, 단어는 번역되지만 울림이 사라진다고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서정 시인들의 작품을 모았습니다. 김소월, 윤동주, 서정주, 정지용. 그들의 시에서 서럽다나 서러움이 등장하는 구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어떤 번역은 새드로 처리했고 어떤 번역은 사로펄로 처리했습니다. 몸펄, 워펄 같은 단어들도 등장했습니다. 번역가마다 선택이 달랐습니다. 정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단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원문의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그 떨림,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울컥함. 영어 번역본에서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단어는 옮겨졌지만 감정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미국인 번역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한국 문학을 영어로 옮겨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한국어도 유창하게 구사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었습니다. 그런 그도 서러움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의 어느 소설을 번역할 때였다고. 주인공 할머니가 손녀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장면. 할머니가 마지막에 서러웠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그는 며칠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새드는 너무 가볍고 그리프, 스트리커는 너무 무겁고 멜런칼리는 방향이 다르고 어떤 단어도 맞지 않았다고. 결국 그는 새드로 번역했지만 출판된 책을 볼 때마다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번역은 배신이라고 하잖아요. 서러움을 번역할 때마다 저는 원작을 배신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번역이 배신이라면 서러움의 번역은 가장 큰 배신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서러움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러움 안에는 소리가 있습니다. 한국어 특유의 어머움이 주는 깊은 울림, 이 소리들이 연결될 때 만들어지는 음악. 영어로는 그 소리를 재현할 수 없습니다. 서러움 안에는 몸짓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서럽다고 말할 때의 표정,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한숨을 내쉬는 그 동작, 단어와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서러움 안에는 침묵이 있습니다. 말하고 난 뒤의 여백, 서럽다는 말 뒤에 오는 고요함, 그 침묵 속에서 감정이 퍼져나갑니다. 소리와 몸짓과 침묵, 이 모든 것이 서러움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번역은 글자만 옮깁니다. 소리도 몸짓도 침묵도 옮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러움은 번역되지 않습니다. 번역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어의 한계가 아닙니다. 한국어의 깊이입니다. 한국어는 감정을 글자에만 담지 않습니다. 소리에 담고 몸에 담고 침묵에 담습니다. 언어 전체가 하나의 감정 표현 시스템입니다. 세계의 어떤 언어도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발견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록 제가 한국인은 아니지만 한국어에 이런 깊이를 발견했다는 것이. 하지만 아직 밝혀야 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러움이 정말로 몸에 새겨지는 감정인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번역가들의 증언을 듣고 난 뒤 저는 새로운 가설을 세웠습니다. 서러움이 번역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정신적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서러움은 몸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저는 한국의 심리언어학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연구실에서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실험 방식은 이랬습니다. 한국인 피험자 50명에게 다양한 감정 단어를 들려주고 그때 신체 반응을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뇌파, 심박수, 피부 전도도, 근육 긴장도. 최첨단 장비들이 피험자들의 몸 구석구석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기쁘다, 화나다, 슬프다, 두렵다 같은 기본 감정어들이 먼저 제시되었습니다. 피험자들은 각 단어를 듣고 그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예상대로 각 단어마다 특징적인 신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기쁠 때는 심박수가 올라가고
얼굴 근육이 이완되었습니다. 화날 때는 혈압이 상승하고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슬플 때는 호흡이 깊어지고 눈물샘이 자극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럽다가 제시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감정과는 전혀 다른 반응 패턴이 나타난 것입니다. 먼저 뇌파에서 특이한 파형이 감지되었습니다. 슬프다를 들었을 때와는 다른 영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이것이 기억과 관련된 뇌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러움을 느낄 때 뇌는 단순히 감정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동시에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신체 반응이었습니다. 슬프다를 들었을 때는 주로 눈물샘이 자극되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는 반응이죠. 하지만 서럽다를 들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눈물샘 반응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이 있었습니다. 가슴 부위의 근육 긴장이었습니다. 피험자들의 흉부 근육이 미세하게 수축했습니다. 마치 가슴을 조이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목 부위, 특히 울대뼈 주변 근육에서도 떨림이 감지되었습니다. 말을 하려다 멈춘 것 같은, 무언가 삼키는 것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이 결과에 전율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서럽다고 말할 때 가슴을 치는 이유, 목이 메인다고 표현하는 이유, 그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몸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서러움은 정말로 몸에 새겨지는 감정이었습니다. 연구팀의 수석 연구원이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서러움의 신체 반응 패턴은 억제된 표현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할 때, 울고 싶지만 울지 못할 때 나타나는 반응과 유사하다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앞서 저는 서러움이 말하지 못한 것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참아온 세월, 삼켜온 말들,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 그것이 서러움의 본질이라고. 이 실험은 그 가설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서러움은 뇌에서 시작해서 몸 전체로 퍼지는 감정입니다. 특히 가슴과 목에 집중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표현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목에서 나오고 감정은 가슴에서 나옵니다. 서러움은 그 통로들을 막습니다. 나오려다 막힌 것들이 쌓입니다. 그래서 서러움은 단순히 우는 것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려도 가슴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말을 해도 목은 여전히 메입니다. 서러움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영어의 새들은 이런 신체 반응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슬플 때 눈물은 나지만 가슴이 조이고 목이 메이는 반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서러움과 슬픔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슬픔은 마음의 감정입니다. 서러움은 몸의 감정입니다. 슬픔은 눈물로 나옵니다. 서러움은 떨림으로 남습니다. 한국어는 이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감정에 다른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국인의 조상들은 과학적 실험 없이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구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수백 편의 논문을 읽었고 수십 명을 인터뷰했고 여러 차례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서러움이라는 단어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은 뜻밖의 장소에서 찾아왔습니다. 2023년 가을 도쿄에서 열린 국제언어학 학술대회였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발표장에는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한 일본인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일본 유수 대학의 명예교수로 동아시아 언어를 평생 연구해온 분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발표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어에도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많습니다. 가나시, 바나시, 세츠나이, 세츠나이, 사비시, 사비시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한국어에 서러움과 같은 단어는 없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어는 감정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한국어는 감정을 체현합니다. 체현. 몸으로 구현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2년간 찾아 헤매던 결론이었습니다. 세계의 대부분 언어는
감정을 묘사합니다. 나는 슬프다, 나는 기쁘다, 나는 화났다. 주어가 있고 감정이 있고 그것을 설명합니다. 마치 사진을 찍듯이 감정의 상태를 포착합니다. 하지만 한국어의 서러움은 다릅니다. 서러움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서러움은 사라집니다. 한국인이 서럽다고 말할 때 그것은 감정의 상태를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서러움이 몸에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현재로 소환되고 참았던 감정이 다시 솟아오르고 몸 전체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서러움은 마음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서러움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일본인 학자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50년간 언어를 연구했지만 이런 단어는 처음 봅니다. 세계 어느 언어에도 없습니다. 한국어가 가진 이 능력은 인류의 유산입니다. 발표장이 술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학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서러움은 한국어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러움은 인류 보편의 감정일 수 있다는 것을. 다만 그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 성공한 것은 오직 한국어뿐이라는 것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역사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전쟁과 차별과 가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서러움과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단어로 만든 것은 한국인뿐입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함께 살았습니다. 고통의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언어로 다듬었습니다. 서러움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의 눈물과 한숨이 모여서 마침내 하나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 단어 안에는 민족의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세대의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어의 기적입니다. 세계가 놀란 것은 한국의 경제 성장만이 아닙니다. 한류의 확산만이 아닙니다. 한국어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감정을 체현하는 언어, 시간을 담는 언어, 몸으로 느끼는 언어, 세계 어디에도 이런 언어는 없습니다. 도쿄에서의 학술 대회가 끝난 뒤 저는 호텔 방에서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45회의 연구 인생. 그중 가장 보람있는 2년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답을 찾았습니다. 서러움은 언어가 아닙니다. 서러움은 존재 자체의 떨림입니다. 도쿄에서 돌아온 뒤 저는 다시 장모님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장모님은 더 쇠약해지셨습니다. 말씀도 거의 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잡아주시는 힘은 여전했습니다. 주름진 그 손에서 저는 86년의 세월을 느꼈습니다. 저는 장모님 곁에 앉아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그 한마디 덕분에 큰 연구를 했습니다. 서러움이라는 단어의 비밀을 밝혔습니다. 세계의 학자들이 놀랐습니다. 한국어가 얼마나 위대한 언어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눈을 천천히 깜빡이셨습니다. 알아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미소였는지 눈물이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마음의 지도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수많은 방이 있습니다. 기쁨의 방, 슬픔의 방, 분노의 방, 사랑의 방. 언어는 그 방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이 있어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름이 있어야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한국어는 다른 언어들이 발견하지 못한 방을 발견했습니다. 서러움이라는 방. 그 방은 깊은 곳에 있습니다. 쉽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충분히 오래 살아야 합니다. 충분히 많이 겪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방의 문이 열립니다. 한국인들은 그 방을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이름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다른 민족들은 그 방을 모릅니다. 그들의 언어에는 그 방으로 가는 지도가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어의 특별함입니다. 저는 45회를 언어학자로 살았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언어를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처럼
마음을 깊이 탐험한 언어는 없었습니다. 한국어는 감정의 고고학자입니다. 마음의 깊은 곳을 파고들어 아무도 이름 붙이지 못한 감정을 발굴합니다. 서러움, 애틋함, 뭉클함, 아련함. 이 단어들은 한국어가 발굴한 보물들입니다. 이 보물들은 한국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들 덕분에 세계는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깊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는 인류의 감정 지도를 넓혔습니다. 새로운 영토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제 연구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서러움에 대한 탐구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러움은 계속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할머니의 입에서, 어느 어머니의 한숨에서, 어느 자녀의 가슴 속에서 서러움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한 단어로 지나온 세월을 말할 수 있는 언어, 한 단어로 참아온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언어, 그것이 바로 한국어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인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대한 언어를 모국어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외국인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러움을 아는 것.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삶의 무게를 안다는 뜻입니다. 시간의 의미를 안다는 뜻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서러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가슴은 어땠습니까? 목은 어땠습니까? 어떤 기억들이 함께 떠올랐습니까? 그 모든 것이 서러움입니다. 여러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한국어만이 담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서러움을 저희가 함께 안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